4월 8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국민의회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호구경영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회의를 실질적인 전략회의를 위해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전략 없는 전략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당 사무처 실국장들하고 당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략회의를 하면 좋겠다. 중앙당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당직자도 원래 첫째 주가 집회하고 겹쳐서 첫째 주 시도당 위원장 최고위원회의는 월요일 날 그대로 하고요. 전략회의는 첫째 주는 당대표 주제 시도당 위원장 전략회의, 그다음 둘째 주는 중앙당직자 당대표 주제 전략회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상임고문단 그 당대표 주제 전략회의,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마지막 주는 전체 연석 전략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을 잡았습니다. 전략회의 회의는 앞으로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원래 오후 2시 전략회의 입장을 제가 밝혔는데 전달이 좀 잘못 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실국장들 앞으로 앉으세요. 오늘 전략회의에 앞으로 시도당 위원장님들 심편한 말씀을 듣고 듣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목요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옥중 투쟁 1470일째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나고 5년 차에 들어가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의 소식은 조용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꼈을 겁니다. 어제 실시된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오만한, 무능력, 무책임,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분명한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 국민들을 대신하는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의 표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떠한 정권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면은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조작 문물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결국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다가 그들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난 겁니다. 그들의 본질은 정의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고 그야말로 21세기 정치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퇴물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다 망했는데도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서겠다고 얘기하고 엄연하게 세계 사람들이 인정했는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고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번영을 함께했던 한미동맹 훼손을 하면서 친중, 종중 행태를 보였습니다. 4년 내내 친북, 종북 행태를 통해서 거짓 평화쇼를 했고 그 거짓 평화쇼로 대한민국은 국격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도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침탈과 시장경제 붕괴, 역사 뒤바꾸기라는 73년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태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그들이 30년, 100년을 얘기하며 장기 집권을 얘기하며 오만할 때 국민들은 분노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참으면은 나라의 경제 안보도 무너지지만은 개인의 삶의 자유조차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전하게 느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분열과 쇠락은 급격하게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5개의 벽 중에서 마지막 벽, 대깨문의 벽 하나만 남았습니다. 4개의 언론, 관료, 그리고 지지층 분열, 내부 분열, 이런 4개의 과정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대깨문의 벽 하나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들의 퇴진, 척결을 위한 투쟁을 하는 국민과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고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지 않았어요. 어제 오세훈 시장 당선자 옆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만들어준 장본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문재인 씨의 지지율이 7, 80% 갈 때 문재인을 칭송했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목자는 자유자를 빼더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연합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문재인 8초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4년 이상 그들과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하고 그들의 반역사적, 반체제적 행태를 매주 이슈화시켰던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통 보수 정당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국민들은 한 번은 용서하지만은, 한 번은 속아주지만은 두 번, 세 번 속임수와 장꾀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번 표심으로, 반대 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 또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쉽게 타협하고 쉽게 쉬운 길로 가는 것은 우리 공화당을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그들의 업무와 그들의 기획에 의해서 4년 이상 감옥에 계신 현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의 행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정체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일이 일비할 것 같았으면 4년 전 대한애국당 창당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힘든 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가자고 했고 고통의 칼날에 서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 가시밭길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빠른 시간 내에 석방되셔서 우리 국민과 함께 하는 날 우리들의 그 하나의 가시밭길은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또한 고통의 칼날에 서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렀지만 북한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괴뢰 정권이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거짓과 부패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 정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또한 거짓과 부패를 용서하지 않는 국민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이러한 기저에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가치는 바로 진실과 정의, 자유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나라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우리 공화당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만에 빠질 겁니다. 그들 또한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어서 굉장한 분열의 상황이 올 겁니다. 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에 도취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힘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국민의힘의 뒤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배신 역적자들이 나오는 한에서는 우리는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안에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야합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탈당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4년이 지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왜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 공화당 같이 원칙을, 정의를, 진실을 지키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선거 한번 끝나면은 거의 다 무너지는 정당. 그럼 우리 공화당은 민초들이 애국심과 민초들의 희망으로 혹은 분노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제가 정치학을 했지만은 이러한 정당의 모습은 정치학도로서는, 정치학 교수로서는 정치 정당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책에나 나올 수 있는 정당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실험의 단계가 지났어요. 그래서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해나야 될 변화된 우리 공화당, 실용성이 있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공화당, 또 국민께 다가가서 국민들께서 변화된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 공화당,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금의 지도부들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문제를 가지고 천안함 생존 용사들이나 또 유가족 또는 정은일 함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천안함 폭침은 불변의 북한 괴뢰 정권의 도발이다 라는 것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또 다른 업무를 분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용사분들의 유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살아 생존해 있는 용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천안함의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진실은 국가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좌파 정권에서 이것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 폭침이었다는 발표를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좌파 독재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표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갔는데도 발뺌하고 핑계대는 그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도 끝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의 절대 불변, 북한 소행의 절대 불변의 상황을 우리는 지지하고
전환함에 대한 전환한 농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의 북한 북침에 대한 발표를 촉구합니다. 어제 보궐선거에서 여러 국민들이 압승을 했는데 이것은 정권 심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국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30년 흘렀는데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마스크를 끼고 민주화 세력으로 민주화 운동자라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속이고 이 세력들이 각 진지에 정치, 경제, 사회, 학계, 사법부에서 종교계에서 암세포처럼 지금 박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퇴진된다고 해서 나라의 각 진지에 박혀 있는 암세포, 독보스들이 그냥 항복을 한다든가 나라 이민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별력, 반체제 세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정권 교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라든가 언론계 해서 막 곳곳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건전한 정치 세력을 양성을 하고 이것은 정당과 시민단체 협동을 해서 건전한 정치 세력을 서로 양성을 하고 또 법령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 가정교육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 혁명적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이 수행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문재인 같은 정치적 괴물은 항상 대기 발령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교육 종사되기 때문에 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공직자로 출마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든가 가게가 말이죠. 불구수하게 이런 사람들은 아예 공직에 출마 못하게 이런 제도가 철저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안정된 시스템 속에서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다 걸어지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하는 점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4년 동안 우리 공화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이런 주사파 독재정과 투쟁을 했습니다만은 또 꼬물은 과실은 국민의힘에게 표심이 실어졌습니다. 투쟁은 열심히 우리가 하고 제주는 고기 부리고 제주 서커스처럼 그렇다 비유가 좀 안 됐습니다만은 투쟁은 우리 공화당이 열심히 하고 과실은 국민의힘당이 가져갔는데 이 양당 제도를 선호하는 이러한 풍토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해방 이후에 48년 건국 이후 정치 시스템을 미국의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내각제와 다른 그런 다당제의 길을 이스라엘처럼 다당제 선호하지 않고 양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표심을 몰아주는 이러한 풍토가 미니정당으로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각박한 정치 풍토가 일종의 고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정당의 국민적인 정당 지지도를 지금 올려야 되는 중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5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의 이 진로라는 것이 순탄한 아스팔트,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 안철수라든가 윤석열 이런 언론에서 띄운 대선 후보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우죽순격으로 나오게 되면서 대선의 정치 판도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요동을 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의 정당으로서의 말하자면 아스팔트가 아니라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당사에 보니까
당가가 벌써 가시밭길로 가자. 이거는 운명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 당이 노래 당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우리 당에 가는 길하고 어떻게 당가하고 이렇게 맞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당한 올해 지금 제가 내년까지 한 2년 동안은 우리 당의 진로라든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디 당의 위기도 자칫하면 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풍랑 속에서 작은 배가 이 태풍에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큰 배는 안전하지만 태풍에 돌아 이 휩쓸리는 것이 이 작은 노단 배들이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진로를 극복할 수 있느냐 각고의 노력과 직원부와 또 핵심 당원들 간의 여러 가지로 다양한 대화와 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수비를 하고 또 단결하고 또 방향을 상당히 숙지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공화당이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했다는 그런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까지 4년 동안은 볼 때는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당이 견디는 힘이 있느냐의 힘. 이제 그래서 지구력이지요. 지구력을 가면 이런 지구력의 힘을 더 계속 버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향후 숙제로 남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하여튼 재보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견제하는 큰 틀에서 국민의 분노감이 여지없이 표출되고 특히 2030 세대의 문정권을 향한 그런 아주 폭발적인 분노가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공헌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국민의힘이 무슨 선거 전략을 잘 짰다든지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선거를 승리를 이끈 게 전혀 아니다. 어제도 말이야 대표 과정에서 당직자가 자기 의지 안 났다고 당직자 폭행하고 이런 오만한 과거에 아주 때묻은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정당인가. 지지난주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는 이러한 분명한 기조위에서 치러진 선거 이거는 국민의 분노하는 마음이 대안이 없다 보니까 오세훈 박영준이라는 그런 인물보다는 그냥 문재인 정권이 아니으려 그리고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선거 결과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야권 승리의 1등 공신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씨 그 양산 사전 문제라든지 이해찬 씨, 세종시 농지구입에서 대지를 받고 집 지은 거, 금융의 흑석동 상가 문제부터 해서 김상조의 그런 내로남불, 전세금 파동, 박주민 최고위원 월세 파동, 그 이전에 추미애, 조국, 윤미향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내로남불과 정말 도덕성이 붕괴된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투명한 걸 순수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우리 20, 30대가 폭발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사회주의 폭정, 사회주의 정책 폭정에 대한 그러한 국민의 저항이 표출됐다. 또 요즘 말다시피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 안보하고 군사 안보가 따로 가지 않고 맞물려 가는데 안미경 중에 많이 헛소리하는 인사들 아직도 끼고 앉아가지고 말장난하면 산미동맹 바탕내고 대한민국 경제 20%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를 깜빵에 가둬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미래가 달려있는데 이런 짓거리 하는 정권 등등등 정말로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전략하고 제대로 된 보수유보를 했으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20%도 못 얻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서울이 어떻게 39.18%가 나왔어요. 박영선이가.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국민의힘이 이게 철거 이게 승리한 선거가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파탄 현상
국가 해체 현상 속에서도 40%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조직표가 살아있고 내년 대선에서 결코 방심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모든 게 적화된 상황에서 후보 하나만 가지고 될 선거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34.42%인데 이거 제대로 된 야당과 전략이 있었다면 20%도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 물론 뭐 일부 지지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이 계급 투쟁에 찌들어버린 더불어민주당 이거를 어떻게 내년 선거에서 제압하느냐는 정말 고도의 전략과 그런 겸손한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뭐 조선일보 비롯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 선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제가 유심히 봤어요. 역시 그래서 탄핵을 주도한 언론들의 그 역사적인 제과에 대해서 반성하려는 게 전혀 이런 걸 보면 내년에 참 암울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기 저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2030 전문층이 보수의 야당을 지지한 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와 영남당으로 각인된 기존 야당 이미지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동안 합리적인 중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그렇죠. 합리적인 중도 정치가 승리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조선일보가 이런 장난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안철수하고 엮어가지고 또 이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나라 이렇게 말아먹고 큰 책임 있는 이 가짜 언론들이 말이죠. 또 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땅 투기, LH 사태 때문에 이런 결과, 그건 아주 비상적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슨 자기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자기들 이권이 줄어들어서 민심이 마치 그거에 대해서 말해 분노한 것처럼, 물론 그것도 요인입니다만은 이 언론이 이렇게 보수 언론이 크게 조명을 못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못하면 이런 언론도 있고 앞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어렵습니다. 보수 언론이라 보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것.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선거의 가장 큰 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족보하고 국가를 해체하고 있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에 대한 정책폭력혁명이죠. 국민들의 그 답답하고 울분에 쌓인 엄청난 그런 분노감이 표출된 거지 단순히 무슨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청년들의 이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자신들이 탄핵한 세력이라는 걸 덮고 있고 말이죠. 또 합리적인 보수가 뭡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우리 당을 극으로 매도하는 그 못된 무리들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만 조선일보가 이런 장난을 하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썩고 뭉들어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정신 가지고는 내년에 대선에서 내가 보기엔 결코 승리 못합니다. 이렇게 초를 치고 엉망인데도 40% 가까이 나오는 이렇게 대한민국이에요. 너 결코 승리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보수당 인사들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또 장난들 하면 안 되고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당이 할 역할과 책무가 있다. 그리고 원외정당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 당이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계속 지적하고 노선 만들고 싸워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난 3일날 제주도에서 문재인 씨가 4.3 희생자 취념식에서 기가 막힌 얘기 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 총선거에서 유엔에서 인정한 선거 치르는데 그거를 폭력으로 방해한 세력을 당연히 군경이 진압하는 거지. 그거는 무슨 통일정부를 꿈꾸는 제주도민 전체가 통일정부를 꿈꾸기 위해서 일어난 한 겁니까 그게?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 있는데 제주도민 전체를 마치 그 당시 남로당원으로 기억하고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투쟁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우리 야권에서 견인하지 못하면 내년 선거는 참패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역사의 쓴맛을 잠시 국민이 조금 회초리 들어준 거 가지고 절대 오만하면 안 된다. 문재인 씨가 국방장관, 경찰청장, 행정부 장관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그런 망언을 하고 그래도 선거 기간인데도 내가 보기에 무슨 쪼잔한 정책 문제 가지고 이게 후보들이 그런 거 가지고 크게
두드러주고 말이죠. 대한민국 갈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후보를 보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표에서는 국민의 분노 때문에 이겼지만 앞으로 대선 전략에서 보면 완전히 패배한 선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런 면을 굉장히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과 위선을 지적하면서 절대로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해치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투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어제 4.7 보궐선거 끝나서 평가들이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념 그리고 능력을 완전히 평가한 선거다. 결론을 내리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 보수 자유우파의 정신과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에 자유우파가 더더욱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심을 갖고 중심을 찾고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우파가 중심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화당이 향후 다음 대선 때 또 향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핵심을 우리가 가지고 또 연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미국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분들은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잡으면 너무 선임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우파가 됐다는 큰 조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단단히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그 양당 지배가 성립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대책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지금 양당 지배에서 우리가 한 50만, 100만이 된다고 해도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음모랄 개구리 마냥 우리끼리만 하는 그러한 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는 우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파 단체가 많기 때문에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우파 단체들하고 합칠 수 있으면 좀 합쳐서 뭔가를 힘을 좀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맨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우리하고 반대되니까 안 돼.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대선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당세를 좀 키우려면 우리와 비슷한 우파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체제를 한번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앙당에서 좀 연구를 해서
이걸 돌파구를 파헤쳐 나가지 않으면 대선에서는 우리가 우리끼리의 대선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우리 우파 단체들하고 좀 합쳐서 힘을 좀 키우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말씀하실 분들 편하게 말씀하시면 좀, 그러면 앞으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과 이제 비공개적으로 하실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당 회의 때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공개적으로 한 말이 있고 비공개 때 실질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게, 실질적인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뭐 하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저쪽에도 마이크가 이명호 위원장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서울시당에서부터 한번 하시죠. 뭐 서울 부산에 아직 예,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하여튼 결과로서는 우리 쪽으로 해석하자면 보수 우파가 획기적으로 승리한 걸 봅니다. 우리가 소명대 같은 데 다니다 소명 활동 같은 거 하다 보면 저기는 좌빨도 내야 그러고 서대는 좌빨, 정로 좌빨, 영등포 좌빨, 노원 좌빨, 저기 다 좌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보통 보수 사람들은 샤이 보수라고 해서 그냥 좀 정치에 좀 정내미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래. 근데 좀 그런 좌측 사람들은 뭐라고 찍찍대고 하니까 아이고 여긴 좌빨이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좌측이 많아도 30% 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거의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측 인사들을 얼마든지 더 확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결과 하여튼 판이 바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우파가 어떤 세계를 이렇게 분열될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분열되더라도 분열되는 만큼 우리 공화당이 끼어들어 나갈 그런 여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침체하고 그럴 필요 없이 좀 더 우리가 유연한 자세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확실히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보입니다만은 우리한테 본날을 옵니다. 그것도 말지 않아 본날을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이번 4.7 보궐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좌파 정권, 이 정권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이제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국민의힘당에서 두 군데서 승리를 거뒀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특별한 대한정당, 특별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의 진당에게 표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번에 특별한 정당, 특별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썩어빠진 국민의힘당에 표를 주었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우리 공화당이 그 국민의 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대안과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파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로 결집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아까 대표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소한
그 세력과의 깊이 없는 그런 생각으로 쇠를 일단 키우기 위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기존 정당으로서도 거대 여당, 거대 야당, 이 두 세력 말고는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제1당, 제2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틀 안에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원진 대표님이야 지도부에서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충실하게 그 역할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4.7 보궐선거를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저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부터 먼저 결속과 다짐을 해야 됩니다. 73년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세력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이미 저들은 보수를 버렸습니다. 우파를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더욱더 가시밭길이고 더욱더 힘든 고난의 길이 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우리 공화당을 제대로 뭉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의 분열을 막지 못하면 그 자그마한 구멍이 커짐으로 해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내부의 분열을 먼저 통합과 화합으로 뭉치야만이 우리가 꿈꾸는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명대 활동을 통해서 국민 속으로, 국민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만이 우리의 기회도 온다고 봅니다. 어제 그 선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공화당도 언젠가는 저 위치에서 우리가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 때들 예, 오늘 좀 늦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땅속에 헤매다가 시간 맞춰 왔는데 차를 잘못 타서 양주까지 갔다 돌아오는 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들 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공화당 중앙당 조원진 대표님 외에 중앙당 당직자분들께 항상 그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말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더 쉬운 게 없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공화당의 당원동지분들도 물론 좌파들하고도 싸우는 것도 어느 정도 욕하고 막 이래 너무 강하게 싸우지 말아야 될 때가 왔는데 또 좌파들하고 싸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지분들한테도 좌파들 대하듯이 마구잡이로 막 대하는 분들이 저는 거의 한 몇 프로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바꿔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중앙당 우리 대표님이나 중앙당 당직자들을 보면 저를 욕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울산에서 자동차 수리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을 떠나서 이제
저에게 돈을 갖다 주는 고객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울산시 당원들이랑 제가 말다툼을 하거나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이고 저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하고 제가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요즘 좀 보이고요. 유튜브 방송 시청자분들도 우리 당원들도 진실을 정확하게 좀 아시고 뭐 음해나 이런 걸 해 주시기 바라고, 꼭 그 울산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울산시당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많이 하면 쓸 말이 적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뭐 선거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탄핵, 불법 탄핵 연장선에서 아직도 꿈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성명선거가 이게 전질성으로 계속 옳다고 생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일이 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실질적인 회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당원들의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뭐 어떠한 분들보다도 시도당 위원장님들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뭐 우리 공화당이 다른 정당하고 달라서 또 매주 서명대 활동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진짜 부담도 있으실 겁니다. 진짜 부담도 뭐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경남도당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 대표는 저는 뭐 아무튼 당을 위한다면서 분열하는 행위 또한 해당 행위예요. 좋은 일을 위한다 하면서 이 서명대 저미 서명대 갔다가 또 분란 일으키고 다른 데 돌아다니고, 뭐 또 개인적으로 위치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러나면은, 제가 당대표 물러나면 간섭하겠습니까? 당에 잘 되기를 바라고 뒤에서 지켜보겠죠. 시도당 위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러나는 순간에 시도당 위원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 개추락합니까?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정당은, 모든 정당은 그렇습니다. 딱 물러나면은 그 지도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부의 평가는 2년 후에 지도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도부 내에서 당대표가 지도부나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한테 독려를 하고 변화해달라 하는 요구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전한 비판은 맞지만은 당내에서 엄해를 한다든지, 지금 우리 당에 그런 분들이 눈에 띄고 있잖아요. 어떤 조그만 기회만 되면은 시도당 위원장 흠집내고 또 당 지도부 흠집내고, 그것은 결코 당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비판하고 엄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글을 하나서나 방송을 하나 할 때는 정확한 팩트 내용을 알고 하셔야 돼요. 정확한 팩트 내용을 모르고 얘기하면은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가 있고 그 과정을 어떻게 겪었고 어떤 상황들, 여러분들보다 부산시장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를 더 내고 싶은 게 저였어요. 그런데 그 2달 동안의 그 지난한 과정, 또 우리가 여론조사 혹은 또 여러 가지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지 않고 왜 후보 안 냈나, 뭐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후보를 안 낸 이유를 공개적인 건 아니지만 와서 사무총장 찾아와서 왜 후보 안 냈습니까? 물으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린다고요. 그동안 회의했던 결과라든지 또 후보 추천 이해라든지 또 원로나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어떤 고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통합을 해서 결정을 낸 거고,
이번에 정규재 그 대표가 부산시장을 출마했는데 뭐 저는 문자로 뭐 그 용기에 감사를 드린다 이런 문자를 드렸고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또 정규재 대표께서 뭐 도와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민주장을 간다든지 지지 선언을 한 적은 없잖아요. 단지 하나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했다는 것 자체, 또 그 최고위원회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보궐선거 선거 바로 전이고 또 국민의힘 당에서 우리를 누구로 모르고 거기에 자기들이 지지율이 높아가는 것을 우리하고 거리를 멀게 해서 그렇다. 뭐 이런 뭐 태극기 세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뭐 분명하게 저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을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보내줬어요. 보라고. 참고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참고 또 참았다. 당신들이 도대체 뭘 했냐?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승리가 아니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산 최고위원회를 했고요. 부산에서 그 최고위원회에서 저의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양당 정치, 소위 말하는 국힘당의 볼모로 아직도 국힘당의 볼모로 있을 것인가라는 그 현수막, 또 부산 경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살릴 수가 없다.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공항이다. 난 뭐 우리 공화당 입장과 똑같은 입장 현수막을 딱 걸어놔서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과 계획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유민주당입니까? 이거 자유민주당이 창당을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 전에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투쟁의 열기가 죽지 않고 많은 당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역사상 세계 역사상 없어요. 아마 이 선거를 한번 치러보면은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대단한 정당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뭐 바깥에서야 우리 공화당이 좀 뭐 없으면은 윤석열 지지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윤석열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었잖아요.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부역자 역할을 했고 망나니 춤을 췄고 문재인 정권 핵심하고 절대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 분노의 민심에 만약에 핵심 권력 게이트, 소위 문재인 정권 권력 게이트가 몇 개만 터져버리면은 폐적 상황으로 간다. 지금은 보궐선거를 이겨놓고도 묻지 못하는 정당이 됐잖아요. 자, 조금만 더 하면은 정권 다시 못 찾아오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보수가. 저는 그것을 얘기는 하는 겁니다. 49%의 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51%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탄핵, 불법 탄핵을 그냥 탄핵 주동자들 혹은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들이 잠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나와서 하면은 이거는 백전백패다. 저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백전백패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잖아요. 지난 총선 때 그대 야당으로 뭉쳐라 했을 때는 우리한테 던진 메시지도 있지만은 황교안 체제에 던진 메시지가 크다고요.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이 저렇게 바꿔서 고생했는데 같이 합해서 하라는 메시지가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우리가 당을 해체하고 같이 들어갔던 어떻게 했으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감옥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주동적으로 거짓을 한 사람을 우리 공화당이 비슷하게 야합을 한다? 뭐 그런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하나는 정치 정당이나 결사체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부터 정치가 이제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든 정치꾼들이 움직이고 또 그것이 정말 3년 정치의 사람이 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저는 벌써 윤석열이 등장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이 나아가야 될 길이 뭔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경우, 나오시지 못하는 경우, 저희들은 8월 15일 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지금 좌파들,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지금 좌파들이 수뇌부 퇴진, 저는 그 이상으로 국회의원 총사퇴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들이 대선에서 옳다고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좌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으면서 정권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만 치르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할 때는 국회의원 총사퇴도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선거법상으로 제가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행위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것을 꿰뚫고 가고 있느냐? 국민의힘은 이번에요. 좀 이따가 전략기획실장이 보궐선거 결과 분석안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하는데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한테 보고서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이 공유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 선거의 핵심의 승리의 주역은 안철수입니다. 저희들은 안철수 용서할 수 없지만은 안철수의 단일화 구도가 나오지 않았으면요. 이게 이슈에서의 사실 공약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했어요. 공약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실질적인 공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단일화 과정에서 지금 나경원 하고의 단일화보다 안철수의 단일 후보 구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20%가 뛰어버렸어요. 여기는 지금 이번 보궐선거의 구도의 이슈의 변화는 안철수가 지고 간 거지 김종인이 간 게 아니에요. 김종인 영감은 노세가지고 안철수를 잡고 흔든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분노한 민심에다가 그러한 단일화 과정이 있었다, 이런 판단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3월달 한 달 서명대 결과를 보면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집회도 많고 행사도 많고 많았지만은 45,80명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4만 명은 작은 도시 하나잖아요. 거기다가 일반 당원이 9,638명이고 책임 당원이 1,752명입니다. 결과로 당원이 11,390분이 입당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흐름입니다. 어느 정당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래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당원들의 그 희생, 애국심 이것이 중요하다. 제가 어느 유튜브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정치인의 덕목은 희생입니다. 여기 시도당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지도부는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실지 모르도 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런 희생의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 남이 내한테 뭘 해줄 건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정치. 우선 자기 희생이 가장 중요하다. 그 희생이 뭐겠습니까? 화합이잖아요. 내가 내 거를 자꾸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를 배타적으로 자꾸 여기고 이래 가면은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기 들어오면서 제가 통합과 화합을 얘기했는데 좀 화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뭐 유튜브 마이크 잡았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뭐 저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들 한 80%는 우리 당원 아니겠어요? 이것도 이제 확장이 필요하죠, 사실은.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당원인데 어쨌든 뭐 당원분들한테 당대표인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당원들이 대한민국 중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당원인데 이 당원에 대한 존경심이 바탕에 좀 깔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7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안을 아무튼 제가 받았고 이 안은 아무튼 당대표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전략기획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스크린 내려가지고 유튜브 반대편 해서 찍어요. 다 뒤로 빠지셔야 될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든지 가까이 오시든지. 그 다음에 시국장을 다 들어와 보려고. 더 가시죠. 팀장들도 들어와, 팀장. 더 들어가요. 그 위원장 지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화면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로 가셔야 돼. 쭉 가시죠. 여기도 자리 있고 저기도 자리 있고. 사람이 가려. 의자를 빼야 되구나. 의자를 빼야 돼. 그중 앞에 의자를 빼야 돼. 같은 얘기지만 당 사무처에서도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대표로서는 용서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당에 대한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 당이 그냥 정당이 아니에요. 뭐 국가 보조만 받아 정당이 아니고 매일 나가서 피눈물 나는 선릉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정당인데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당 사무처나 지도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허리끈을 좀 제대로 좀 매자. 그런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결과 분석안을 좀 보시고 나름대로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2페이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만은 이견들은 당연히 민원실이나 비서실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실 분들은.
불을 완전히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 완전 끄시면 불 끄면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 올리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정병입니다. 당초에 대표님께 언론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평가와 분석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대표님께 전체적인 흐름만이라도 좀 보고드리고자 했던 자료가 이렇게 공개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동의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사실 보궐선거는 저는 촛불에 선동해서 국민들이 깨어났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번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문재인이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또 그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2030 세대와 4050 세대 등 전 계층에서 중도,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인 개념의 중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을 보듯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좌우가 싸우면 나는 이번에는 어디가 좋다라는, 그러니까 이념적인 중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선한 국민들을 저는 그냥 중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4년 동안 또 이제 거짓투표들이 장악했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결과에서 이제 우리공화당의 현실과 전체적인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공화당에서 8.7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공화당은 그래도 정당 정치에서 대인배 정당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리공화당의 덕을 톡톡히 본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막판에 갈수록 우리공화당을 극우로 약간 몰면서 어떤 중도의 내연을 확장시킨 효과를 받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슈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유권자의 마음의 표심을 자기네들의 선거 전략으로는 그렇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변화를 보면 첫 번째가 2030 세대, 조금 올려주세요. 2030 세대의 어떤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세훈 후보가 이제 20대에서 크게 이제 남자가 거의 이제 7대2, 그리고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많지 않고 부모 세대보다도 매우 제한적인 경험이 있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은 그 어떤 연령대보다도 강한 사람들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굴복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굴복시킨다고 해서 청년들이 굴복되는 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이 2030 세대들이 지켜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네?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친구들이 왜 취직을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래 결정했어 라는 부분이죠. 그때 거는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쓴 건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보수정당에 투표했다는 말을 했다. 작년 초선 때까지만 해도 20대는 자유한국당 찍었고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웠는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층은 페이스북 제 친구가 쓴 글이지만은 한번 굳어진 투표 성향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대가 아시겠지만 이제 70년대 학번 70년 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 문재인을 지지하면 지금도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일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세대가 70년대 4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은 안철수와 중도의 힘이 부각됐다. 사실은 저희한테는 좀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더 이제 선거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조원진 대표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야권 단일화 부분이나 범야권 후보 단일화 부분을 강조했지만 사실 이제 언론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먹히지 않았는데 안철수가 이제 그거를 선제적으로 치고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제 부분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뭐 우리가 아는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가볍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무겁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래가지고 진중권 한 명이 정청래를 비롯해가지고 김어준 조국을 완전히 압도한 선거다. 그러니까 이 진중권의 페이스북 하나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못 얻는 그런 선거가 됐고, 또 세 번째 포퓰리즘 선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석한 이유는 사실 본인도 설명 좀 하세요. 예, 예. 국내 유니스 위원 등 초선 의원들의 신선한 공격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니스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전월세, 임대차법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본인의 내공과 전문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을 쉽게 접근했고 결국은 언론에서도 또 이제 유니스 위원을 또 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면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남진구, 그러니까 남인숙, 진선미, 고민정 같은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선거에 네거티브를 했던 사람들보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어깨에 힘을 빼고 선거를 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좀 뼈아프지만 배신자들의 재등판을 조금은 암시했던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 분석을 하면서 포퓰리즘 선동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이거는 이제 누구보다도 우리 공화당에서 이 선시성 퍼즐 공약이나 가덕주 공약에 대해서 태극기 집회를 통해 가지고 또 계속 대표님도 이 어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가슴 속에서 이 선시성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구나. 실용적인 부분들도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공약이 향후 선거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선거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현실이 이제 선거가 맞닥뜨리면서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싸운 거는 이제 촛불과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촛불과 태극기의 구도로 우리 공화당이 이슈 메이킹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매우 우리 공화당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이 문재인 정권에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박 후보는 촛불혁명 이야기 꼭 꺼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건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은 이미 촛불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태극기 집회에서 수없이 주장했던 그 가짜 촛불, 거짓 촛불에 대해서 뭐 여기 써놨지만 내로남불, 성추행, 불법과 탈법, 전세가 꼼수 이런 거에 아주 환멸을 느꼈는데 또 무능한 정책, 특히 K방역의 허상과 환상을 직시하면서 그 국민들은 더 이상 속았구나, 이 촛불을 든 거를 후회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가 바꾸기 때문에 촛불을 후회한다고 하지만 선언하기까지는 아니에요. 정당에서는 선언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뭐 몇 분들이야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뭐 나와서 하지만은
조국 김어준 남진고 임미영 등 촛불 정치인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선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수록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반감이 고조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제 거만해지거나 오만해지면 또다시 이제 어떤 또 분위기가 될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응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분석도 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좀 우리 공화당도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행복시대, 희망, 대한민국, 뭐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즉각 석방이고 문재인의 즉각적인 퇴진이 우리에게 희망이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가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이슈나 언론 방송에 나왔던 것도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재치 있는 그 단어들이 국민들 가슴속에 꽂혔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재치 있는 구호, 공감하는 구호로 가자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촛불 종식 선언은 당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언론 이슈가 됐을 때 이제 많은 국민들도 이제 촛불과 결별을 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상당수가 촛불과 마음속으로 결별을 했고 문재인에게 그 가슴에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은 높아지고 더 단단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신해서 우리 공화당이 촛불 종식 선언과 또 자유혁명, 그러니까 아까 뭐 계속 대표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유까지도 없어지는 시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유에 대한 갈망, 그것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이 아니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만든 컨셉이 사실 어려운 게 우리 공화당이 국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지금부터 만든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지금부터 구축하지 않으면 선거 한 달 앞두고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를 뭐 국민 친화적으로 또 부드럽고 또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는 힘들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석방과 문재인 즉각 퇴진 이 부분을 그 양대 축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우리 공화당의 어떤 국민 친화적 이미지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우리 당원분들이 열정적으로 고생하시고 투쟁하시지만 저도 많은 책임을 느끼지만은 이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사실 그 전체적으로 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시도당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는 시도당에 속해 있는 언론사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핸드폰에다가 우리 언론사 이 핵심 뭐 이렇게 관련돼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힘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와야지 이제 우리 공화당이 활동한다는 것을 또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끼리만의 잔치로는 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오늘 공개될지 모르고 썼는데, 그러니까 굳이 우리랑 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조금씩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늘려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보궐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뭐 당에 많은 전략들도 필요하고 당 지도부께서 뭐 전략을 짜시겠지만은 이제 대선판도가 급격한 변화가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공화당이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고 또 국민의힘이 폭폭한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 공화당의 내실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만의 어떤 치밀한 개선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이 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은 살리고 지키고 강화하면서 좀 외적인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구축하지 않으면 상당히 늦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정말 대표님께 보고 드리는 자료고 뭐 생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고 한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의견들이 저도 뭐 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촛불 시대의 종식이라는 것은 이제 좌파들이 촛불을 혁명으로 불종표를 혁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냥 앉으셔야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보는 거죠. 단지 이제 우리 공화당이 보는 촛불 세력은 좌파 쿠데타 세력뿐만 아니고 쿠데타에 방조했던, 동조했던 이 배신적적 세력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좀 더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당의 이미지로 자꾸 이제 부각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토요일 집회부터 청년들이 상당히 주도하는 그러한 집회 분위기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튼 우리도 4년을 하면은 몇 가지의 상황들이 전개되지만 하나는 당원들이 상당히 이제 지쳐가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 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단결력이나 희망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끼리의 어떤 집회 그런 것보다는 집회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의 말을 하지만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집회를 못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 그 집회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시도당이 등한시하고 있다. 대구도 오늘 집회 보니까 현재 접수하는데 서류상으로 대구가 버스 한 대 오면 대구 못 살아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개별적으로 부산에 가까워서 개별 출발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부산 집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대구는 버스 5대 정도의 규모.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아니더라도 개별 출발하는 차량을 통합쳐서 200명 정도의 규모는 참석을 해줘야 된다. 경북도 그렇고 부울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 경남도 최대한 올 수 있는 분들 동료를 좀 필요하다. 그 부울경에 대해서는 책임당한 분들한테 집회 사항들을 오늘 정도 발표 문자가 책임당한 분들한테 들어갈 겁니다. 언론 홍보 부분은 우리가 다각도의 방법으로 인터넷 신문 혹은 기타 언론 또 하나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들이 소위 거대 유튜브라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 80%는 윤석열 지지, 국힘당 지지입니다. 80%가 그런 이제 적합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이 고민은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SNS 문제. 그래서 공보 SNS 본부장을 젊은 분으로 놓고 전담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 SNS도 말로만 공파에 보면은 자꾸 동료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예를 들어서 TV 구독, 공카 구독이 특히 우리 공카는 사실은 공적인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이 기본 10,000 이상이 빨리 넘어가고 SNS 홍보단이 1,000명 정도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당대표로서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권 직원에 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까? 라는 저는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실은. SNS 홍보가 당에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놔둬도 뭐 그냥 당은 흘러간다. 이것이 작은 그냥 그 소홀함이 크게 터져버리잖아요. 바깥에서 SNS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30에서 한 50분 정도 계신데, 이거를 SNS 단위 최소한 이슈에 접근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체 SNS 단위 1,000명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좀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뭐 대선은 11개월 남아있습니다. 11개월.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가 11개월 남아있어서 우리 당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은 대선 후보 조기 가시화 문제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 조기 가시화하는 것은 정당에서, 작은 정당에서 나쁘진 않아요. 더 단계할 수 있고 더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특히 우리 공화당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없으면 뭐 사실은 다음 달이라도 이번 달이라도 조기 대선 가시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자, 이 문제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석방이 굉장히 우리 조기 대선 후보의 가시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또 하나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절차를 밟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 세워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재정이 바닥이 나는데. 좀 이따가 재정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정당은 조직과 재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재정이 지금 월급을 밀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으면은 이게 뭐 저도 한계가 온 거잖아요. 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개인적인 전화를 했어도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비펀드 15억 같았거든요. 15억을. 그러면은 나머지 차입금하고 비펀드 남아있는 부분들이 한 3억에서 3억 한 5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결국 갚아 나가야 되고, 당은 캐파가 커지고, 당이 캐파가 커지면 비용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할 거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당대표 혼자서 다 고민 맡기고 이슈도 네가 알아서 하고 홍보도 네가 알아서 하고 조직도 네가 알아서 하고 모든 거 당신이 알아서 하고 당신 다 책임져라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이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재판도 수도 없이 걸리가 있는데 내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전부 다가 고민을 같이 좀 해보자. 정당에 들어오는 비용이, 우리 당은 특히 국가 보조금이 없잖아요. 정당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욱더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을 찾아내고 모두가 당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직과 재정이 같이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엄청
우리는 열심히 사무소나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무튼 후원금이나 당비나 적극적으로 또 서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당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당의 효율성은 실용성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는 따갑게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좀 더 제가 그랬잖아요, 효율성, 실용성. 앞으로 효율성과 실용성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시큰 일하고 요거도 보면서 하는 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가 전략회의를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이제 당대표가 당의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또 누구 말씀대로 시장도 내야 된다. 그러는 시장을 내면은 재정적인 한 단면으로 봐도 3억 5천에서 부산시장까지 내면 5억 들어가는데 그 개별이 또 돈 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빚만 받다가 대통령 선거 가는 거예요. 또 기본적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사항들도 이번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한 거예요, 사실은. 양당 구도에서 특히 이번에 저런 상황에서 선거를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을 우리가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어떻게 갈 거냐,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좀 해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재정 문제 비공개를 할게요. 재정 문제 올리죠. 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우리공화당 기자회견 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